안녕하세요. 이번 주 평양 현미경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하고 가벼운 주제가 있는데 일단 가벼운 주제로 네.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100여 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평양 마식령 스키장 등을 가서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비용이 1인당 비용이 $750, 그러니까 3박 4일인데 100만 원이면 좀 너무 비싸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재미난 거가 있어서 이걸 소개해 드리는데, 그 러시아 관광객이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원래 산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사람이 아주 평양같이 폐쇄적인 나라가 얼마 좀 재미있겠냐, 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서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평양으로 갔는데, 예. 비행장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비행기가 고려 항공기긴 한데 네. 러시아 영토에 있는 비행기인데 지금 네. 비행기 뜨기 전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복 입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핸드폰들 다 보자. 그래서 비행기에서 찍은 그런 사진들은 다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종특이 또 나왔네요. 북한의 그 못된 버릇이 또 모르시죠? 나왔는데,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느낀 게, 이게 우리나라 영토인데도 이런다고? 네. 우리나라 영토인데도 이래도 되나? 그래서 갔는데 어쨌든 평양에 도착했는데, 아침 한 7시 반에 한번 밖을 내다봤고, 이제 저녁에 한 7시 반 8시에 밖을 내다봤는데 평양시가 괴괴하더라. 그 시간대는 약간 상상이 되시잖아요. 어떤 예. 모습일지. 그러니까 네. 완전히 좀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이게 그렇죠. 300만 명이 사는 도시가 맞냐? 네. 그리고 이제까지 소개하던 선전하던 평양의 모습이 이렇게 칙칙하고 이렇게 기괴한 거냐? 그랬는데 이제 어디 갈라 그러면 이제 안내원이 따라 나와서 못 간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수대 언덕에 이제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가서 사진 찍는데 사진 찍는 방법을 네. 절대로 몸이 잘려서는 안 된다. 동상 팔이 잘려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아주 그 세세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그래요. 뭐 가이드가. 군인도 찍으면 안 된다. 군인도 찍으면 안 그리고 뭐 된다. 걸어가는 일반 노동자나 뭐 북한 평양 시민을 찍는 것도 사실상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통 북한에 가면 이제 그런 북한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뭐 오토 원비어 사건처럼 그런 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평양을 가신 분들은 러시아 사람들인데 평양이 처음인 거잖아요. 평양 그분들은.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행에 대해서 전혀 사전 정보가 없이 갔다가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잔뜩 있는 걸 보고 나서 이건 내가 여행을 해도 되는 건가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 네. 저는 좀 그런 우려가 좀 들었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마식령 스키장을 갔대요. 예. 마식령 스키장을 갔는데 자기네밖에 없었대요. 러시아 관광객밖에 네. 없었고, 네. 이게 이제 곤돌라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스키 타려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북한 가이드가 꼭 따라다녔대요. 따라 타고 내려오면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내려와서 그 사람도 올라갈 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잠시도 자기네끼리만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러시아 관광객들만 있는 것이 네. 허용이 안 되는 나라. 그러니까 네. 이거는 평양은 정말 이렇게 폐쇄된 국가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어쨌든 이 러시아 지금 관광객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돈이 되니까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뭐 50만 원씩만, 뭐 50만 원은 뭐 다른 데 비행기 값이 뭐 한다 그래도 50만 원씩 100명이면 그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아마 러시아하고 관광을 계속 하려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거는 제가 있었던 80년대, 90년대나 네. 지금이나 외국인 대하는 태도는, 입장과 태도는 똑같아요. 보십시오. 사진 보십시오. 혼자대로 오잖아요, 지금. 야, 이런 게 여러분 황제 스키라고 부르는 황제 겁니다. 스키입니다. 한국에서 완전히 이렇게 황제 스키 스키. 슬로프를 혼자서 타고 내려오는 거는요. 예. 저 재벌집 아들도 힘들지 않을까. 아마 재벌집 아들도 네. 저렇게 못할걸요. 네. 그러니까 저 마식령 스키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김정은이가 이제 지도자라고 소위 핵수저가 돼서 권력을 이어받은 다음에 처음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수 물놀이장하고 그렇죠. 마식령 스키장인데 최근에 온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식령 스키장 왜 만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알 게 뭡니까 그거를 뭐 인민을 위해서 만들었다면서요. 했더니 인민은 개뿔이고요. 네. 자기네가 스키가 타고 싶으니까 김정은이 여정이도 정철이도 정원이도 스키를 타고 싶으니까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었는데 네. 저 마식령 스키장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인민군 세계 사단이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3만 명이 가서 만나. 3만 명이 가서 만들어서 저걸 다 흙짐으로 파고 흙짐으로 쌓아 올려서 만든 인민군 병사들이 피눈물이 맺힌 스키장이라고. 네. 그래서 김정은 가족들이 이따금 가서 탄대요. 저기 가서 스키를. 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외교관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2019년도 온 분인데 마식령 스키장 가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여기 와서 이제 감을 다 잃은 겁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거기 한번 가는데 100달러 먹고 자는데 100달러 최소한 2, 300불은 걸리는데 2, 300불이면 쌀을 몇십 킬로 사는 줄 압니까? 북한에서. 그렇죠. 뭐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외교부에서 가려면 휴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도 휴가를 받으면 지금이 어느 때인데 휴가를 받아. 네. 그러니까 저거는 순전히 그냥 선전장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몇십 년이 되더니 이젠 감을 다 잃어버려서 어젠 북한에서 스키도 타는구나. 이거 정말 부원장님 이러면 곤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 부원장님 또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북한은 또 주말이 하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루라는 시간을 또 강원도까지 그 고속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가는데 한 6시간 걸리고 오는데 한 6시간 걸리면 사실상 뭐 스키 한 2시간 타고 하루 종일 길가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원장님 말씀하신 거 러시아 여행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왜 러시아 관광객이냐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북한 관광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중국 주요 관광객들. 타겟이었지만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가 조금씩 이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이 밀접해지면서 그 러시아 관광객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1월 초에 이제 러시아에 건너갔거든요. 건너가서 거기 하바롭스크라든가 뭐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약간의 홍보 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러시아가 그 관광객들을 보내줬고 그 중에는 또 지역 기자가 한 명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자가 북한 정부의 의뢰를 받고 본인의 어떤 여행기를 그 신문에 올렸는데 그게 또 많은 조롱을 받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게 무슨 관광이냐 가서 관광원 못하고 감시만 받다 왔냐 이런 누리꾼들의 어떤 지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우리가 이제 맛보기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기본 메인 주제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김정은이 지금 2월 14일 날 그 바다 수리 6형 그러니까 지대함 미사일을 그렇죠. 발사한 이후에 예. 지금까지 2분 불출입니다. 또 사라졌군요. 또 사라졌습니다. 네. 또 사라졌는데 2월 1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원산 동북방에서 바다 수리 6형 검수 사격이라는데 검수 사격이 뭐냐면 시험 사격이 아니고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실제로 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형 배를 놓고 쏘는 거죠. 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사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정은이 이야기한 것들이 너무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지대함 미사일을 만들면서 동서해안사령부들의 해군사령부들의 예. 미사일 해안 미사일병 대대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는 지대함 미사일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바다수리 6형이라는 지대함 미사일인데 이전에는 북한이 실크홈이라 그래서 한 그 차대 위에 미사일이 하나만 있는 예. 중국제 카피 생산품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새롭게 만든 것 같고 미사일 형태도 많이 달라졌고 예. 앞에 형태를 보면 미사일 형태를 보면 마치 우리가 만든 것처럼 순항 미사일처럼 앞에 카메라 렌즈랑 다 달린 것처럼은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카메라가 실제로 달려 있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8기짜리거든요. 한 미사일 차대에서 네. 8발이 발사되는 건데 저게 실제로 우리 NLL 쪽이나
동서해 쪽에 NLL 쪽에 저기 배치됐으면 저게 위협적인 무기인가는 틀림없어 그렇죠. 보입니다. 네.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것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괴뢰들이 뭐 합법적 명분도 없이 유령선인 북방 한계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을 하며 뭐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우리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해상 주권을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문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력 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요 다음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다. 요거 이제 저 PD님께서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북한이 그은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은 선이 뭐 우리가 유엔군 사령부랑 같이 네. 북한도 동의하에 그은 선이 NLL이죠. NLL 네. 서해에도 있고 동해에도 있는데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1992년 9월 2일 날 북한 총참모부가 그은 선이 북주장 서해 해상 경계선이라는 건데 이렇게 점점점점점 있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평도 밑으로 해서 서해 경렬 비열도라는 섬까지 쭉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인천이랑 강화도랑 보이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가 저쪽으로 떠서 저쪽으로 못 갑니다. 비행기가 남쪽 방향으로 떠서 삥 돌아서 중국 쪽으로 공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해군 함정들도 저기에 접근을 못하게끔 선을 그어놓은 건데 저기 이렇게 쭉 보면 우리 섬 백령도, 서청도, 대청도가 있는데 이렇게 쭉 선이 올라가서 동그랗게 섬을 둘러싼 선이 보이시죠? 네네. 그 선은 뭐냐면 남조선 섬이니까 이거는 아 수로 그쪽으로 배가 다녀라. 곧짝으로만 배가 다녀라. 그 좁은 선으로만 다녀라. 그 좁은 선으로만 다니고 나머지는 우리 해군이 다 경비를 서고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네. 요 선을 그어주던 것이 99년 9월 2일 날 총참모부 성명으로 나온 선인데 이게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 위에 보면 2007년도에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파란 줄이 원래 우리 유엔군 사령부하고 한국군하고 북한군이 묵인한 NLL, 현존하는 NLL인데 북한이 2007년도에 1999년도 만든 선이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정말 너무하네요. 저거. 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진짜 애들 장난도 네. 아니고. 그리고 그 2007년도에 경비 개선이라는 게 NLL보다 내려와 있습니다. 네. NLL보다 살짝 남쪽으로 살짝 내려와 남아 있는데 김정은이 말이 뭐가 중요한가 하면 네.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네가 주장해 놓은 것도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자기네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은 선에 따라 우리는 이 선을 지킬 거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저 1999년에 만들어 놓은 그 선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문자 내용만 보면 그렇게 돌아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네. 6.25 전쟁 때 우리가 그 뭐 유엔군, 미군이 해군이 강했잖아요. 네. 우리가 철산 앞바다까지 올라가서 철산 앞바다에 있는 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근데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네. 미군과 유엔군이 많이 양보를 해서 그 남부 앞바다에는 초도라는 게 있어요. 아, 저도 알죠. 예, 초도 있잖아요. 초도도 북한군한테 넘겨주고 철산군 앞에 있는 섬들도 넘겨주고 우리가 백령도까지 양보를 해준 건데 그때는 북한 해군이 아무런 배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뭐 고맙습니다. 해놓고 그은 것이 저렇게 파랗게 그은 북방 한계선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뭐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했고 뭐 자기 체제가 좀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니까 99년도에 저렇게 뚱딴지 같은 이상한 섬을 뺑 둘러서 수로까지 만들어서 1수로 2수로 연평도 다니는 배들은 골로 다녀라. 대청도랑 서청도랑 백령도 다니는 거는 그 안으로만 다녀라. 그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가 납포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네.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고 북한도 생각을 했는지 2007년도에 김정일이가 다시 선을 그어놓은 게 빨간 점으로 된 그 선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게 북한 주장 경비 개선인지 서해 해상 경계 개선인지는 명백치 않아요. 근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유엔군이 그어놓은 그 북방 한계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 주장의 가장 핵심은 뭐 북한이 어떤 선을 주장하는지 간에 가장 핵심은 NLL을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그렇죠.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NLL을 무시하겠다는 거고 여기 김정은이 2월 14일 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 네. 미사일 포병대대를 저 황해도 밑에다가 설치해 놓고 네. 만약 우리 해군이 자기네가 주장하는 선을 넘으면 미사일로 지대한 미사일로 우리 배를 격침시키겠다. 격침시키겠다. 네. 이게 핵심인데 여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김정은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종을 비롯한 전투 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경계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는 중요 지시를 내리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북주장 경비 개선이라고 하는 선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저 선을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양보할 이유도 없고요. 양보할 그리고 이유도 사실 없고. NLL은 뭐 우리 혼자 그은 선입니까? 당시 정전협정이 맺어지는 당시 북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인정을 한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선을 인정하는 것이 맞죠. 네.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임의대로 그은 선 아닙니까? 제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다깨서 그은 선을 우리한테 인정하라고 들이밀면 그게 인정이 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정말 그걸 좀 강하게 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반박을 해야 될 거고 예. 사실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제 사촌 형이 예. 저 4군단 포병 부사령관을 했어요. 아, 예. 근데 그 사촌 형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백령도는 평양 앞에 평양이라는 우리 혁명의 수도 앞에 겨눈 비수와 같다. 백령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백령도에 우리 백령도를 비롯한 이 소청도 대청도에 우리 한개 해병 여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한개 해병 여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군 4군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군단 인원이 대체로 7만에서 10만 명 정도로 보는데 네. 우리 10,000명도 못 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10만 명을 갖다 막아놓고 있다는 거야. 보통 상식적으로 한 개 여단이 한 뭐 5천 명에서 7천 명 사이인데요. 네. 그 5천 명에 7천 명의 해병대를 막기 위해서 4만 명을 동원했다. 7만에서 10만 명. 7만 명에서 10만 명을 동원했다. 그만큼 느끼는 두려움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4군단인데 네. 해주에 군단사령부가 있는 4군단인데 백령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못 가봤습니다. 백령도 가보시면 백령도에서 서울에서 백령도 가는 것보다 평양에서 백령도 오는 게 더 빠릅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되는데 백령도가 완전히 비수처럼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 해병대 임무는 뭡니까? 유사시에 저걸 저기 지어- 해안을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5천에서 7천 명을 막겠다고 7만에서 10만 명이 지키고 있는 거야. 북한군으로서 너무 마음 아픈 선이 바로 NLL이고 연평도고 백령도라는 거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는 우리가 정말 많이 있어 왔고 또 네. 북한의 그러한 시도를 막는 과정에 있어서 제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또 대청해전 그리고 또 연평도의 그 포격 같은 그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북한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단 사소하게라도 도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할 시에는 우리가 그것을 10배, 100배 응징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그들이 감히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겨다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연평해전이 있었고 2연평해전이 있었고 사실 우리 희생도 있었지만 또 북한군 희생도 많았어요. 뭐 우리의 몇 배 되겠죠. 몇 배의 희생을 했고 그런데다가 이제 연평도에 2010년도에 네. 사실 우리 정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휴전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그렇죠. 우리 영토에 대한민국 영토에 포를 대낮에 네, 그것도 맞습니다. 쏴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때 우리가
아예 크게 혼을 냈어야 됩니다. 저는 크게. 전투기를 몰고 가서 네. 진짜 그 도발의 원점들을 정말 짓뭉개지 못한 것이 지금도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그때 북한이 사실 최대로 취약했던 점인데 김정일 쓰러져 있고 김정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가 2010년도인데 그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응징을 했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아마 우리 군도 그렇고 아마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벼르고 맞습니다. 알고 있는 거고 이게 영토라는 게 사실 0.01mm가 양보해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원칙이 무너지는 거니까 네. 우리 영토나 영해나 영공을 침입하는 것은 정말로 호되게 응징을 해야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도 뭐 전폭기가 떴다가 결국은 못 했는데 아마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북한이 또 한 번 도발을 한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그런 각종 도발에 대해서 전혀 잊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되갚아질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근무했던 국가보훈부의 현재 국가보훈부의 차관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이 그 연평 해전 당시 그러니까 2002년 그 월드컵 때 이제 북한이 2차 그렇죠. 연평 네. 해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6명의 그 장병들이 전사하신 네. 거기서 부함장이었습니다. 다리를 잃으셨죠, 전투에서. 네네. 네. 다리가 적의 포탄을 맞고 다리가 잘린 상황에서도 그리고 당시 윤영화 함장님은 이제 전사하신 그런 와중에도 그런 무전기를 잡고 끝까지 전투를 지휘하셨던 분이 지금 국가보훈부의 차관으로 계십니다. 그 말인즉슨 윤석열 정부는 그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저는 잊지 않고 있고 그런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영웅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정부고 그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혹시라도 우리의 의지를 잘못 보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준비 상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오판해서 이번에도 또다시 NNL에서 그런 도발을 일으킨다면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하마스를 향해서 보복을 하듯이 10배, 100배 이상으로 갚아 주어야 다시는 그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네. 정말로 다시는 우리가 공격을 받은 다음에 호되게 당해 저쪽에 보복을 하지 않으면 네. 북한은 우리가 물러선 만큼 또 들어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처음에 1999년도에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 서해 앞바다, 군산 앞바다까지 거버린 그 선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분개해야 될 일이고 네. 이것은 정말로 용서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고 네. 제가 김정은 지도부에게 하나 경고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자기네가 주장하는 경비 개선이든 아니면 서해 해상 경계선이든 이것을 국경선이라 그러면서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모든 것을 걸 정도로 보복을 할 겁니다. 네, 저도 북한 지도부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저는 특보님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 그리고 저는 본인 김정은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애꿎은 북한 병사들을 죽이지 말아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당신들은 서해를 쳐들어올 능력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은 10년 전, 20년 전 해군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당당히 들어가 있는 해군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은 저기 한 60위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쳐들어올 능력도 없으면서 본인의 어떤 도발 심리를 충족하겠다고 북한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럼에도 도발을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마스의 지도자가 신와르 아닙니까? 네. 신와르가 요즘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미처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보복을 할지는 생각을 못했다. 한 1,200명 죽이고 그렇게 도발을 하면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스라엘에 감금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군인들을 구출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었는데 얻어맞은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하마스를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이 정도로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회를 김정은도 하기 싫다면 저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행동을 하기를 좀 바랍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자체가 뭐 오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총선이나 올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자꾸 NLL 문제를 건드리는 거 보면 뭘 하고 싶어 하는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거칠 쪽이죠. 잘못하면 김정은 정권이고 김주애고 다 날아간다는 거 정말 명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길게 할 것 같지 않고 이상으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백령도 쪽이나 연평도 쪽에 계시는 분들도 북한이 함부로는 우리 영토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 우리 군대가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보호할 것이고 절대로 우리 국가가 양보하지 않으면서 만약 한 발이라도 쏜다면 다시는 엄두를 못 내게끔 한다는 것을 좀 아시면서 좀 생업에 그냥 종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